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증시가 올해 상반기에 급락한 후에 요즘은 일시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두고 좀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다 말 거라는 평가도 있고 또 이제부터 강세장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정부가 젊은 층들에게 술을 좀 더 마시자고 음주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수가 급감하는 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 한편 또 요즘 미국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유럽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하죠.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번에 나온 이 경제 지표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 질문을 요즘은 전문가들마다 다 다르게 답을 하시는 바람에 어떤 분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항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유사한 질문이지만 또 다른 분께 던져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가가 뭐 아주 시원치는 않습니다만 오늘도 약간 약보합이긴 한데, 그래도 한참 내리기만 하던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반등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돌이켜보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의 초입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분도 있고, 이러다가 맙니다. 섣불리 희망을 갖지 마세요라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양쪽 다 뭐 논리와 전망도 끄덕끄덕 거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네. 우선은 저는 약간은 좀 여전히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관점이고요. 반등이.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 시장만을 볼 게 아니라 매크로하게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라던가 정책 상황을 같이 봐서 종합해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투자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위치를 정의 내리려면 네. 우리가 경기 고점 근처에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 저점 근처에 있는 건지 먼저 평가를 내려야 될 텐데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이 남았는지 올라갈 일이 남았는지 그렇습니다. 아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2년 정도 뭐 경기는 어려웠지만 시장은 상당히 화랑이었었던 거죠. 예, 그러고 예. 나서 우리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한 1년 쉬었지만 사실 한 6개월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시 지표 등은 경기 저점 신호보다는 여전히 경기 고점 신호에 가까운 내용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거시 지표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뭐 여러 가지 둔화되는 지표, 뭐 여전히 소비는 강하다라던가, 뭐 소비 활동이 멈추지 않았었다라든지, 네.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든지, 뭐 어제도 실업률도 이제 낮고. 예. 우리 상장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나온 결과는 다 좋다였거든요. 네. 그러면 야,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내렸는데 아직도 좋아? 이건 좀 뭔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딘가에서 시공간이 조금 어그러졌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경제 심리는 먼저 지금 선행적으로 가격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고, 안 좋고. 지금까지 좋았었던 이 실적들이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곧 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여전히 경기 고점 근처를 맴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될 텐데요. 네.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경기가 조금 과열되어 있다라고 해서 조금 진정시키려 하는지, 네. 워워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뭐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워워 하는 중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은 여전히 경기 저점론보다는 어떤 경기 과열에서 뭔가 자산 시장이나 경제를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그런 활동 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상승에 있어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앞으로는 좀 나빠질 거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들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는 잘 참고 넘어왔거든요. 우리가 작년 말부터 뭐 여러 가지 플레이션의 용어들이 있는데, 예. 작년 말부터 잠깐 등장했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스크류플레이션이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쥐어짠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다 보면 모든 것들이 수요 활동도 강해지고 가격 변수는 올라가니 네. 뭔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뭐 이것이 만약에 기업 쪽이 희생을 해야만 한다라면은 수익이 안 좋아질 거고요. 예. 만약에 그 고통을 근로자들이 짓게 된다라면 불만이 쌓여가겠죠. 네. 나는 정말 바빠지고 힘든데 왜 내 임금은 올라가지 않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누군가의 불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그렇게 좀 참고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간신히.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사업기가 끝나고 새로운 사업기가 됐을 때는 내년에. 좀 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를 보이게 됐었던 거는 좀 투자자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했거든요. 물가가 둔화되면 금리 인상 조금 있으면 이제 멈추겠지. 그러니까 예. 나올 만한 악재는 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나 물가 하는 생각이 상승 그동안에 물가 상승의 기울기가 문제였었던 거지. 네. 이것만 또 진정되고 나면은 현재 경제 상황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투자자 중심의 해석 등이 좀 넘쳐났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가 정말 좀 팍팍해진 삶의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또 곧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산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내릴 때 왜 이렇게 주가가 내립니까? 라고 여쭤보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답니다. 연준이.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는 부담이니까 음. 그래서 내립니다. 게다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저 전쟁 갑자기 불거지는 바람에 그렇죠.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니 이 기간이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했고 그게 좀 이제는 더 나빠지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네네네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네. 이제 다시 사실은 주가가 내릴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라고 말씀 주신 듯해서 그 사실 진작 얘기 좀 해주시든가.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이 네. 기간이 오래 지속됐을 때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 참고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가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을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라면은 그거는 펀더멘탈의 훼손, 기초 체력이 약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을 기준에서 놓고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고용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계 입장으로는 실질 소득은 감소할지 모르지만 당장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좀 힘들겠죠. 소비도. 예, 그렇죠. 근데 과연 기업은 또 어떠냐라는 거예요. 기업은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 기업에 대해서 뭔가 더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 등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담이라는 거는 경쟁 기업과의 그 같은 동종 업종 내 경쟁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위협을 가하는 어떤 현상들이나 내 수익성이 약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뭔가 변화를 주고 싶겠죠. 가동률도 낮추고 싶고 사람도 줄이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너희들 일자리 지켜내야지. 당분간 니네 그동안 벌었었으니까 조금 감내하고 버텨. 네. 이렇게 되다 보면 기업의 불만이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에서 뭔가 넘어갈 수 있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한 1년 정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지도 않았었던 문제가 갑자기 훅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얘기군요.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낮았던 게 사실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가 빨리 끝났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다시 주가가 반등하겠으나 이 인플레가 좀 그 고점을 찍고 잦아드는 것 같긴 하지만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계속 커지다 보면 또 다른 악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특정 기업이 갑자기 휘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심리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신용위험 같은 케이스, 결국은 부채위험이다라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거 뭔가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외환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비슷한 예가 지난번 헝다 이슈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뭐 그게 부패 문제에 의해서 됐던 어떤 중국의 특수한 문제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잠재되었던 부실이 갑자기 터지면서 연쇄적인 신용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었던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걱정이라면 보통은 금리를 좀 내리고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가가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23년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물가 환경 때문에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전형적인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환경에서 그러면 경기 부양을 누가 시킬 수 있어?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비가 2달째 안 와서 산불 날 것 같은데 소방차들은 단체로 지금 다 정비 들어갔다는 말이군요. 그런 식인 출동하기 어려워서 그게 그렇습니다. 불안스럽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게 불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조심합시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불안. 근데 너무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불안하실 부분이 아닌 게 네, 우선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상황에 네. 기업들이 대하는 방식은 전부 다 또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조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할지라도 또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감세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예. 정부가 당장 경기 부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민간 부분으로 그거를 많이 넘겨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네. 그것이 과거에 1980년대 초에 있었던 레이건노믹스입니다. 어떤 거였죠? 80년대 초는 이제 70년대 두 번의 에너지 파동을 겪고 난 이후에 네. 높은 물가, 높은 실업률, 전형적인 스태그 상황의 환경에 미국 경제가 진행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레이건 정부는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낙수 효과를 노리려 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후생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은 레이건노믹스는 잘한 정책이 아니다. 왜? 경제는 살려놨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물가가 높아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 이런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부자만 더 부자를 만드는 그런 양극화 심한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있을 경기 하강 국면에 각국 정부에서 조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책 카드가 안 먹힐 수도 있다. 여론의 반발 등으로. 이제 여론의 반발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감세 정도밖에 그렇죠. 없을 때는. 기업 민간 자본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을 때는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앙은행 연준이 그 금리를 계속 올릴 때 네네네. 이게 물가가 경기 좋아서 오르는 물가가 아니라 공급망 차질 때문에 생기는 그 물가 상승인데 그렇죠. 그거를 금리 올려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자꾸 올리세요라고 했을 때 연준의 답 중에 하나는 사실은 돈도 많이 풀렸고 맞습니다.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가격에 사고 물가가 저렇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수요에도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 불 좀 끄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끄덕끄덕하고 우리는 또 주가는 좀 내리지만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센터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그런 수요들조차 이제 잦아들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우선은 건데. 뭐 연준의 그런 정책이 수요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네. 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과수요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뭔가 흥청망청 쓰자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투자가 이행됐어야 되는데 그 돈들이 실물 경제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자산 시장이나 이런 데 머물렀었다라는 거죠. 주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자본이 오래 머물다 보면 말 그대로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금리 환경이 당분간 지속되고 우리는 돈 풀 마음이 없으니까 이 돈으로 니네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투자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비 그렇기 투자, 실물 때문에 투자도? 예. 그 경제 지금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생리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정책 당국에서 스스로 인정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지 않은 상황에서 니네들이 뭐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네. 사업하는데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거 유예해 줄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카드 등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정부가 할 수 거예요. 있는 카드로. 그렇죠. 그래 이런 걸 해줘야 베니핏을 던져줘야만 그런 기업들의 민간 자본이나 모험 자본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할 흘러들어올 테니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걱정하는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내려서 대응하는 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이 그런 규제 완화의 과정에서 투자 네. 힌트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반등 국면에 반등의 주도주로 나왔었던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거는 태양광 예. 그리고 LNG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선업종 그리고 예. 2차 전지, 방산 예. 그리고 원자력 등과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고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쪽이 유망할 거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두시고 계신데 근데 이거를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과연 그러면 태양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꿀단지인가? 생각해 보면 그걸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재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민간 자본이 큰 떼돈을 벌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 시스템에 가져오는 효과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인플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산업이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산업에 지금 무언가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꿀단지 산업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규제를 낮춰주고 보조금을 줘야만 그 해당되는 분야가 발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해당되는 분야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라고 그러면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플레 시대의 투자의 힌트는 뭐 시장을 개척하고 판매가 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 이렇게 삶이 퍽퍽해지는 환경에 그래도 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의 분야가 유망산업 내지는 성장산업이다라는 가치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태조 이방원 업종은 정부 정책과 하모니를 맞추면서 그렇죠. 생기는 산업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코스트를 낮춰주거나 맞습니다. 불경기에서 뭔가 소비자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업종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기간 산업들의 얘기가 먼저 등장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투자에 있어 소홀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LNG 수요도 그랬었지만 우리가 지금 10수년 동안 너무 공급 과잉이 심했기 때문에 뭐 지금 조선에 대한 투자라든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해. 근데 우크라이나전이라는 상황이 뻥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쇼티지로 바뀌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악유가 다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 정세라든지 외교 정세에 대한 여러 변화 등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은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풍족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겠지만 뭐 내년 항공 수요라든지 운송 수요가 더 폭발할 거고 지금 껄끄러운 미중 관계가 화해 모드로 바뀔 수 있다. 그 가닥만 세워주게 되면 네. 쇼티지를 급박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어떤 정세 변화에 대한 뉴스 등에 대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면 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항공 라인 같은 것도 빨리빨리 증설 안 될 테니. 그렇죠. 투자는 그런 쪽에서 뭔가 그럼 더 기회를 발견하자는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익의 수준 이제부터가 이제 하반기 네.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반기부터는 지금 3분기 실적이 2분기하고 대략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현재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졌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23년 상반기 실적은 감익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거나 강세장이 본격 시작됐다라고 논리를 가져가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겠죠. 네. 그러면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도 어쨌든 주주가 원하는 실적 수준을 맞추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뭔가 원자재를 미리 확보했었다거나 아니면 수익원을 다변화했었다거나 나름대로의 이런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국면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세우는 기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올해 지금 증시가 많이 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현대미프조선이라든지 KT라든지 뭐 스타일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전체 경제에 있어서의 효용은 예. 뭔가 서비스의 질을 올려주고 뭐 좀 불편했었던 것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경기의 부침에 따른 위기가 앞으로 올 수 있으니 네. 아직은 마음 놓을 때는 아니고 다만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는 상당히 커질 것 같으니까 개별 기업들을 다 잘 들여다보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너무 크게 보시기보다는 개별 기업에 대한 스타디가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아무거나 오르던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 우리나라만 유독 더 나쁜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요즘은 미국 증시는 그래도 꽤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시원치도 않고 계속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죠. 가장 불편한 건 역시 예. 환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1,300원 이상 근처에서 머물던 시간이 2000년대 이후로 한 5%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영역인데 계속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 너무 지나치게 중국의 의존도를 높여왔었다거나 아니면 특정 산업, 반도체나 이런 산업에 너무 의존도를 높여놨었던 것의 디스카운트 이유 등이 자꾸 환율을 조금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관리를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있다라면은 정부나 정책 당국이 그런 것에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것 때문에 선뜻 들어오기도 좀 쉽지 않은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한 17조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로 이어옵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요즘 젊은 세대들아 술을 좀 마셔다오. 네.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일본 국세청이 추진하는 일입니다.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면 더 주류 소비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술잔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을 예. 전국에서 이 공모전을 통해서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주량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그렇습니다. 오는 9월 초까지 이 사케 비바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야, 있는데요. 진짜 고민 많은 모양이네요. 제가 예. 이 주최 측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소주, 위스키, 맥주, 와인 같은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주류 수요를 촉진하는 게 목표고요. 구체적으로는 젊은 층의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뭐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마케팅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생활 변화를 좀 반영한 주류 제품과 뭐 디자인 아이디어, 뭐 하물며 뭐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판매 방식 이런 아이디어를 다 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응모 자격도 네. 전 연령이 아니라 이 주류 소비 타겟 시기도 한 20세에서 39세 이하의 개인 또는 그룹만 응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뭐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 있고 이렇게 하면 술을 더 마실 것 같다. 그런 셈이죠. 이거를 11월에 최종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청년들이 자신이 낸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뭐 업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적 캠페인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대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맙시다가 일반적인 캠페인인데 네. 일본은 일본 국세청이 하는 걸로 봐서 네. 세금, 그러니까 술에 붙는 세금이라도 좀 걷고 싶다 그건가 봐요. 맞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술을 너무 안 마셔서 일단은 주류 업계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런 네.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 알코올 소비량이 줄면서 주류세, 이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코로나 사이에.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숫자를 보니까 성인 1인당 연간 평균 음주량이 네.
1995년 연간 100리터였는데 음. 2020년에 75리터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떨어졌겠죠. 그리고 또 일본 하면 맥주가 사실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맥주 소비 감소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020년 들어서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었어요. 원래 고령화 되다 보면 맥주는 그 너무 찬 그래서 잘 안 마신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네. 맥주 소비는 줄어든답니다. 네. 그렇기도 한데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 그렇죠. 모여서 술 마실 일도 적고 그럴 테니 뭐 더 빠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수도 줄었겠죠. 네. 그래서 2011년에 일본 전체 세금에서 주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였는데 2020년에는 2%로 하락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2019년보다 1년 새에 1,100억 엔,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800억 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폭과 감소율 모두 1989년 이후에 그러니까 31년 만에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치긴 하죠. 세금을 좀 더 걷고 싶기는 한데 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술을 좀 더 마시면 기분도 좋고 세금도 더 거치고 네. 그러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음. 보니까 절주 금주 추세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저런 자료를 좀 찾다가 일본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좀 봤더니 일본 모든 연령층의 응답자 중에 18%가 술을 거의 안 마시거나 술을 끊었다. 이렇게 답했고 이 비율이 30대에서 22%, 20대에서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젊을수록 술을 안 마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근데 이런 추세가 또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가팔라졌어요. 최근에 술에 취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다. 음주는 시간과 돈의 가치가 없다. 네. 취하지 않는 것이 멋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그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일본어로 시라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술에 취하지 않은 뜻을 말하는 소버 그리고 호기심이 강한이란 뜻의 큐리어스를 합쳐서 소버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비알콜 문화가 일본에서 2030 그 세대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그래요. 이 주류업계는 걱정이 있군요. 이게 잠깐 뭐 다른 코로나 때문에 안 마시는 거야 다시 문 열리면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음주가 쿨하지 않는 거라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네. 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또 정부가 그 주류업계 고민을 대변하는 듯이 이렇게 캠페인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한데 거기에 대한 논란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일본 현재 언론 중에는 뭐 이런 코미디 정책이 다 있냐라는 비판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 실린 뭐 칼럼이라든지 댓글들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 젊은이들 건강 생각은 안 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 네. 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서서 음주를 독려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걷고 싶냐 이런 반응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주류 업계에서는 이미 이런 추세에 맞춰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네. 무알콜 또는 저알콜 제품을 생산하는 건데요. 뭐 일례로 뭐 예를 들면 사케를 만드는 한 회사에서 그 사케 종류 중에 뭐 다이긴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술의 양조 과정에서 남은 침전물에서 향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술 맛이 약간 나도록. 네, 그 예. 향을 추출해서 사이다에 입혀서 알코올이 없는 뭐 긴조 사이다. 아니면은 뭐 도수가 매우 낮은 뭐 저알콜, 미알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맥주 양조장들도 뭐 보리 전분을 그 설탕을 대신해 가지고 네. 단맛을 내게 해서 콜라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사히 이런 것도 미알콜 맥주에 이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뭐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은 제품 아니면 미알콜 스파클링 와인 이런 걸 내놨습니다. 근데 미알콜이라는 건 굉장히 1% 미만의 아주 적은 뭐 알콜. 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잘 팔린다 그래요. 지난해 일본에서 출하된 무알콜 제품이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고요. 올해는 6%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진짠가 하고 일본 현지에 사는 지인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저알콜, 무알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요즘에 최근 더 들어서는 기능성 맥주가 더 유행이다.
기능성 맥주요? 예, 예를 들면 그 맥주에는 뭐 통풍이라든지 뭐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성분들을 제거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맥주인데 지방 흡수를 줄이는 네. 혹은 뭐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첨가한 아, 건강식품이랑 손잡고 네. 칼슘 강화 맥주 뭐 이런 거. 네, 그런 기능성 아, 무알콜 맥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꿀꿀하시면 약이라고 생각하고라도 드세요. 네. 그리고 이제 술집도 이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네. 도쿄 시내 곳곳에 이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주류를 제공하는 뭐 논알콜 바 이런 게 생기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고 이제 전체를 아우르면서 볼 때 이 게코노미스라고도 부르는데 게코 하면은 이제 술을 마시지 못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에서 주류 업계가 이 게코노믹스를 대비해서 이거를 우리가 잘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길게 보면 사이클이고 트렌드인가 봐요. 네. 술 마시는 것도. 이게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사실 이런 게 유행이기는 한데 정작 그 마트에 가면 일본 마트에 가면 한국의 소주가 그렇게 잘 팔린다. 그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라서 그런가 보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소주에 그 맛을 넣은 소주들 있죠. 그냥 진짜 오리지널 소주 말고 뭐 오이 소주, 레몬 소주 네, 이런 뭐 거요? 그런 것처럼 예. 그 국내 브랜드의 소주가 그 왜 물건을 살 때 가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네.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자기네 나라 술이 안 팔리고 다른 나라 술이 더 잘 팔려서 그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술을 대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거대한 물밑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 네.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인이 유럽으로 이사 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네. 모양이에요. 네, 유럽의 요즘 몇몇 나라들에서 와, 요즘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사를 오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와 이탈리아입니다. 유럽으로 이사하는 걸 도와주는 중개업체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그리스로 이주하려는 요청이 1년 전에 비해서 40%가 늘었고 예. 이탈리아도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포르투갈이 최고 인기인데 네.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는 매년 45%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예, 열풍이네요, 여기는. 그렇죠. 네. 스페인에도 몰리고 있는데 스페인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도 1년에 13%가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네. 다 그 남부 유럽의 지중해와 맞닿은 다 그런 어떤 느낌이 오는지 딱 공통점이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네. 낮에 낮잠도 좀 자고 경치도 좋고 음식 맛있고. 네. 근데 이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예. 요즘 미국에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조기 은퇴를 하는 이유는 사실 나이를 생각하면 1, 2년 더 일해도 되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하니 그냥 코로나로 해직된 김에 은퇴하자. 이 나이에 무슨 구직이냐. 어차피 2년 좀 다니면 다시 은퇴할 거. 네,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예. 보통 미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사가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많았는데 요즘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유럽 이주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기도 하고 예, 그렇게 몇 하다가- 년치 은퇴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가 또 일상화가 되면서 왜 굳이 집값이 비싼 미국에서 살아야 되느냐. 집값도 싸고 날씨도 좋고 생활비도 더 적게 드는 남부 유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 젊은이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유럽 집값은 안 비싸요? 이게 제가 네. 블룸버그 뉴스에 보도돼 있는 인용된 사례를 하나 일례로 들어드릴게요. 네. 애틀랜타에 사는 한 가족이 있대요. 네. 근데 방 4개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네. 월세가 이제 $3,000. 뭐 한 400만 원 정도 네. 되겠죠. 예. 근데 이 가족이 집을 사려고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서 한 4억 원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걸로는 못 산다. 이걸로는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음. 이 가족이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이사를 갔는데 비슷한 그 방 4개짜리 뭐 이런 네. 집에 가게도 하나 구입을 했대요. 네. 근데 총 비용이 6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8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 유럽으로 가면 네. 하기야 우리도 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면 서울에 살다가도 굳이 북경이나 도쿄에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으로 가면 조금 집값 싼 곳으로 가서 정착해도 큰 차이는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유럽도 농촌에 자꾸 이제 빈집이 늘고 인구가 줄어서 고민인데 예. 외국인이 시골 마을에 와서 집을 고치고 살겠다고 하면 뭐 빈집을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래요. 유럽에도 예. 농촌 살리기. 네. 그러다 보니 그 수요가 맞는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뭐 영주권이나 이런 거는 쉽게 잘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네.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정 액수의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사면 뭐 영주권 그냥 주는 나라도 있고 네. 예를 들면 포르투갈 같은 곳이 그렇고요. 오히려 세금 문제가 좀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도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랑 미국 정도만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네. 유럽은 어느 나라 사람이 일을 하든 유럽 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이 유럽에 가서 살면서 미국 회사에서 원격 근무를 하면 세금을 어디에 내느냐가 좀 골치 아픈 일인데. 유럽은 유럽에다 내라고 할 거고, 그쵸. 미국은 미국에다 내라고 할 거고. 네, 그래서 이탈리아는 오케이, 알았어. 너는 원격 근무자구나. 그럼 세금은 미국에 내고 우리나라에는 그냥 놀러 온 걸로 간주해줄게. 마음껏 머물러. 이런 의미를 갖는 원격 근무자 전용 비자를 올해 연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고민도 풀어주겠다 와라.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미국인들이 와서 생활비를 유럽에서 써준다면 그걸로도 충분하고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기야 뭐 꼭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 살면 뭐 물건 사면 부가세 다 이제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요즘 땔감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예요? 네, 이게 또 다 러시아 때문이에요. 음.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가스량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네. 이렇게 가다가는 겨울에는 에너지 대란이 올 거다. 전기료도 엄청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에 무슨 말을 했냐면 겨울이 오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추울지도 아직 모르지만 이 푸틴이 이런 더티 게임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네. 여기서 더티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스를 주네 안 주네 하는 걸 말하죠. 예. 이미 유럽의 가스 가격이 지난해에 약 4배 정도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도이치뱅크가 이런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 그때 나무, 그러니까 우드는 아마 가능한 곳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될 거다. 이런 내용을 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야, 아무리 에너지난이 심해도 그렇지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망이 다 있어. 21세기에 독일에서 무슨 나무로 장작을 떼.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칼럼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올 겨울 집을 난방하기 위해서 장작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전망들이 결국에는 현재 겨울을 대비한 난방용 땔감을 비축하는 모습으로 진짜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겨울에 도시가스 갑자기 끊길 수 있거나 하루에 2시간만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네. 진짜 뭐 벽난로든 무슨 난로든 살걸요? 거기에다가 왕겨도 넣고 뭐 나무도 넣고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추운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에 그 독일에서 구글 검색 키워드를 보니까 네. 장작이라는 단어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었대요. 그 독일인들이 지금 천연가스 부족하니까 겨울에 우리가 장작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네. 이거 뭐 200년 전 조상님들처럼 그래 난로 주변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장작 가격도 그럼 많이 오르겠네요. 장작 가격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네. 뭐 2배, 뭐 3배 이렇게 올랐고요. 지금 뭐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2배가 올랐고 불가리아, 헝가리에서는 목재 수출을 금지하거나 뭐 통제할. 자기 나라 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더 조급해요. 여기가 원래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부터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직접 수입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유럽에서 가스 가격이 좀 기록적인 수준이니까 수입 가격은 더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다들 이제 땔감 구해야 되겠군요. 줄 것도 진짜. 없겠죠. 그리고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땔감이라도 확보해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난로도 갑자기 특수가 됐겠군요. 네, 그래서 난로 진짜 생산 늘고 있습니다. 겨울 잘 넘겨야 되는데. 하나만 짧게 더 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인플루언서들한테 네, SNS, 유튜브 뭐 이런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무허가 셀럽은 안 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허가 시스템도 이게 돈이 들어요. 네. 우리 돈으로 한 5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3년 동안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원하는 만큼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떤데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허가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팔로워 수를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늘려서 예. 예를 들어서 좀 사기라고 해야 되죠. 허위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아, 경우가 많고 홍보 광고, 앞 광고, 뒷 광고 많이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워낙 큰 사람들은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어긴다 네. 그렇게 되면 5년의 징역과 최대 80억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광고로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광고로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세금도 좀 걷어야 되고. 네. 셀럽 아닌데 셀럽인 척해서 뭐 사기를 광고를 하고 그러는 걸 막으려고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로 팔로워 수들여서 홍보비 챙겨가는 사기꾼도 있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심사를 하겠다. 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이제 사우디는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 잘 쉬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저희가 따로 준비한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도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